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하고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3.2%에 그쳐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영유아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들에게 감기약 복용이 금지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 사례 때문인데요. 아기가 감기 증상이 있다면 먼저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경제 사정이 넉넉하고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1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한 명의 자녀를 둔 400여 가구의 둘째 아이 출산 계획을 살펴본 결과 경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아이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 등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나 유아의 수면과 식습관 등은 둘째 아이 출산 계획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3.2%에 그쳐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2015 성인지 통계에서 서울 거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지난 2013년 기준 3.2%로 2004년에 1.3%에 비해 상승하기는 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하루 2시간 57분으로 남성 40분에 비해 4.4배에 달했습니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1만 원으로 남성 285만 원의 64%에 그쳤고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여성의 71%, 남성의 63%가 육아 부담을 꼽았습니다.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영유아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료 인원은 8,600여 명으로 이 중 92%인 7,900명은 10세 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2011년 2만 3천 명, 2012년 1만 5천 명, 2013년 1만 4천 명 등 해마다 1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대변 분비물의 구강 유입을 통해 감염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손 씻기와 같은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얼마 전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소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5살 배기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 5살 A양이 실려온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의식이 없던 A양은 몸 곳곳에 화상과 멍자국이 있었고 치아도 부러져 있는 등 학대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를 자행한 것은 다름 아닌 친엄마 김모 씨. 2년 전 이혼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김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과 그 동생 등 2딸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A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도 김 씨에게서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양과 동생은 치료를 받고 회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월급을 받은 근로자는 원치 않게 일을 그만뒀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이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됐습니다. 12시간 넘게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학업이 본분인 만큼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해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학생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고용보험 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학생들의 수급 자격 제한이 또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 겁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가 24시간 감염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의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긴급상황센터가 질병관리본부 안에 설치된 겁니다. 긴급상황센터는 전 세계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감염병 발생 시 긴급 대응팀 파견, 백신 격리병상 비축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같은 24시간 감염병을 감시하는 센터의 상시적 설치는 그동안 메르스 후속 대책 논의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꼽혀왔던 방역 강화 대책 중 하나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상황센터 내 상황실 요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역학조사관 파견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소통이 감염병 대비의 핵심이라고 보고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해외기관, 관계부처, 공항 항만의 검역소 등과 상시적으로 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센터를 통해 국내외 공조체계가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율적으로 키운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SNS, 게임까지 요즘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보니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탓에 부모와 갈등을 빚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충동적으로 또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몰입해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사회, 심리,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감소시키고 심한 경우 우울증과 동기 저하,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연구팀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중독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도 감소하는데 자아 존중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진학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자녀가 반사적인 행동으로 스마트폰에 더욱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소아과 의사 A씨. 20명을 넘게 소개받은 뒤 마침내 짝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업체는 결혼이 성사됐으니 약속대로 사례금 6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계가 끝났고 업체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혼 사례금에서 말하는 성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된다며 비록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의 소개로 만난 이성과 결혼을 했는데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업체가 요구한 사례금 680만 원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결혼예단 비중 10%를 주기로 한 부분만 인정된다며 A씨에게 업체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에 속한 7세에서 18세 나이대에서는 일주일 새 독감 의심 환자가 28% 증가했는데요. 노인을 비롯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0.6명. 전주보다 1.6명 증가한 것으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독감 유행 기준은 인구 1000명당 의심 환자 수 11.3명으로 표본 감시 결과 이 기준보다 의심 환자가 많으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초중고생에 속한 7세에서 18세 독감 의심 환자는 16.8명으로 유행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28% 증가한 것입니다. 20대에서 40대에서도 인구 1000명당 12.4명이 발생하며 유행 수위를 넘었고 0세에서 6세인 영유아 역시 11.6명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맞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독감 유행 시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인데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손 씻기와 양치질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백신이 소진된 곳도 있어 보건소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형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 상당수는 그 기억을 털어내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립니다.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 정서적 악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망가뜨려 기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진 기억력을 옥시토신 호르몬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를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높이기 때문에 사랑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옥시토신을 주입한 쥐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수중 미로에서 목표를 찾는 시간이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쥐는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스트레스 또 항불안 효과가 있는데 즉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옥시토신을 넣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뇌 인지 기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또 뇌와 직접 연결된 코를 통하면 옥시토신이 뇌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번 연구의 성과.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옥시토신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완치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배우 남궁원 씨도 대장암을 극복한 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처럼 조기 진단과 치료로 암을 정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였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 암은 첫 진단 후 5년 안에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완치됐다고 판정됩니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0년대 40%에서 2000년대 50%, 최근 5년 사이 69%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암 종별로는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 유방암도 비교적 높았던 반면 간암, 폐암, 췌장암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자의 5년 생존율이 남자보다 높았는데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 22만 6천여 명보다 소폭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신규 암 환자 수도 같은 기간 줄었습니다. 암 생존율 향상은 의학의 발달과 암 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릭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대형 바구니 안에서 졸기 시작하는 원숭이. 친구인 건공과 바구니를 같이 쓰다 보니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요. 쏟아지는 잠 때문에 고개가 뒤로 젖혀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낮잠과의 사투에서 이겨보려는 듯 바구니에 기대도 보고 또 이리저리 몸을 뒤척거려 보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 때문에 비몽사몽 영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요. 희한한 자세로 꾸벅꾸벅 쪼는 원숭이. 결국 견공 몸에 픽 쓰러지는 걸 보니 안쓰러울 정도네요. 바닥에 깔린 천 위에서 대자로 누워있는 수달 한 마리. 본이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식사가 한창인데요.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건지 누운 자세 그대로 열심히 입을 오물거립니다. 맛 좋은 사료를 꿀꺽 삼키면 일어나지도 않고 앞발로 그릇부터 찾는 수달. 바닥과 한 몸이 된 게으른 수달의 모습이 참 귀엽네요. 걸레를 들고 나타난 아기. 그럴듯하게 바닥 곳곳을 쓱쓱 밀고 다니는데요. 청소를 방해하는 개에게 소리치듯 비명을 지르며 경고도 합니다. 이 귀여운 청소부는 하와이에 사는 1살 된 리암인데요. 걸음마를 떼자마자 이렇게 청소 도구에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걸레질이 끝나자 이제 먼지떨이까지 집어든 아이. 가전제품에 쌓인 먼지를 꼼꼼히 제거하며 살림꾼다운 면모를 보이는데요. 벌써 엄마를 도와 가사일에 소질이 있는 귀여운 청소부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오혜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이것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도 많을 겁니다. 낯선 환경에 대해 적응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먼저 부모님과 자녀가 잘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를 기초로 낯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탐색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와 아직 애착도 형성이 안 된 아이들에게 낯선 곳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잘 적응하라고 등을 떠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의 탓을 어린 아이에게 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일의 적응 상황에 대해 매일매일 담임교사와 의논하면서 일일 보육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과 가정 간 연계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으로 다음 주에 진행될 주간 계획안이라는 것을 직접 보내주거나 아니면 한 달 단위의 월간 계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상단에 보면 활동에 초점이 되는 활동 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워 일관된 경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이 함께 안내되는데요. 가능한 동일한 반찬이 같은 날 겹치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고, 가정에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먹은 식사나 간식에 대해 저녁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이와 함께 귀가할 때 오늘 뭘 배웠는지, 누구와 놀았는지 매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 주세요.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에 장시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가 계속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이 아이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 자신이 오늘 근무 중에 있었던 세세한 일이나 왜 그랬는지까지 설명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와 다시 만난 것이 좋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육, 즉 무엇을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뇌가 안정되어야 이성의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부모 참여, 부모 교육,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는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이나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므로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했으면 그곳의 교사와 기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의심을 갖고 보면 모든 상황과 아이의 말이 의심스럽게 됩니다. 만일 계속 의심스러우시면 과감히 그 기관을 그만 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계속 의심이 가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해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아이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주변의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인지라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죠. 부모로서 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자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면 그 최종의 효과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교사와 기관을 믿어주신다면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놀이시설을 갖춘 최고의 놀이터 상상체험 키즈월드 시즌2가 열렸습니다.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입니다. 자세한 체험 문의는 전화 문의로 가능합니다. 제21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 4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를 제거하는 설소대 절제술이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영어 발음을 좋게 한다는 명목 아래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소대 단축증을 가진 일부 사람을 위한 건데요.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수술받으려는 건 부모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